자, 이제 148쪽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입니다. 148쪽이요. 지역 분석 하고 개별 분석. 요걸 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가치 형성 요인 가운데서 가치 결정 과정 가운데서 가치 형성 요인이 있는데 일지개가 있었습니다. 지역 분석은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고 개별 분석은 가치 형성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 교재에 어디에 있냐면 순서를 잠깐 바꿔서요. 151페이지를 열어봐 주십시오. 151페이지를 열어봐 주시면 거기에 표가 있습니다. 표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쭉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해 보죠. 그럼 이제 지역 분석이 있고요. 개별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 어느 걸 먼저 하는 거냐면 지역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기 때문에 얘는 선행 분석이죠. 그리고 개별 분석은 나중에 하니까 후행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 먼저, 개별 분석 나중, 그런 뜻이죠. 지역 분석은 뭐냐면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 있죠? 그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을 분석.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 그러면 가치 형성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건 개별 분석. 요건 개별 분석. 가치 형성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거죠.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느냐, 가치 형성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분석은 분석 대상이 어느 거냐면 대상 지역입니다. 대상 지역. 얘는 대상 지역. 그러니까 우리 학원 건물에 속해 있는 강남구를 분석하는 거죠. 반면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 학원 건물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것. 요거는 뭐냐면 개별 분석이죠.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인데 어떻게 하느냐, 분석 방법에서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얘는 전체적이고 광역적이고 거시적 분석입니다. 반면에 얘는 부분적이고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은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분석인데 얘는 지역 분석은 전반적 분석이죠. 반면에 개별 분석은 개별적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 전반적 분석, 개별 분석은 개별적 분석. 지역 분석은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합니다.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적 이용이 뭐고 최유효 이용이 뭔가, 이걸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라고 합시다. 사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면도로 사거리거든요. 이렇게 큰 도로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면도로 사거리. 이면도로의 사거리에 여기에 있는 요 땅이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좋을까, 이걸 판정하려면 먼저 그 지역 일대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지역 일대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 지역 일대를 살펴봤더니 그 지역 일대의 70~80%가 그 지역의 70~80%의 이용, 즉 대부분의 이용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준적 이용이라 그래요. 그 지역의 평균적인 이용, 그 지역의 일반적인 이용. 그래서 표준적 이용이란 평균적 이용이고 일반적 이용 혹은 그 지역의 대부분의 이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7, 80%의 이용이 상업용이래. 상업용. 상업용이더라. 그러면 이 부분의 대부분이 상업용인데 얘도 뭐로 이용하는 게 좋겠다? 얘도 상업용으로 이용하더라. 그럼 주변과 어울리는 이용.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최유효 이용이란 말을 써요. 최유효 이용이란 말은 표준적 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적 이용과 어울리는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표준적 이용과 표준적 이용은 그 지역의 평균적인 이용을 가리키는 것이고 최유효 이용은 최고 최선의 이용인데 먼저 표준적 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강남역 사거리라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그럼 강남역 사거리에 이 땅은 뭐로 이용되는가? 그래서 강남역 사거리를 대부분 살펴봤더니 7, 80%가 상업용이더라. 그럼 여기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표준적 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최유효 이용이 나오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은 최고 최선의 이용. 이렇게 그 주변과 어울리는 이용. 따라서 표준적 이용을 먼저 판정하고 최유효 이용을 나중에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갖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양식을 갖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강남역 사거리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상업용이더라. 거의 90% 이상이 상업용이더라. 그런데 갑돌이는 이 땅을 1000평 가지고 있어요. 갑돌이한테 물어봤어요. 갑돌이가 그럼 넌 이 땅을 뭐로 이용할래? 그랬더니 상하길래 상업용으로 이용하는갑다 했더니 상추 심을래 그러는 거예요. 갑돌이 같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또라이. 갑돌이 같은 그런 사람 기준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다 뭐로 이용한다 그래요? 주변이 다 상업용이면 상업용으로 이용한다 그러죠. 그게 뭐다? 최유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최유용을 판정할 때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런데 먼저는 표준적 이용이 나와서 그 지역이 뭐로 이용되는가를 파악해야 된다. 그럼 표준적 이용이 뭔데요? 그 지역의 평균적 이용, 그 지역의 일반적인 이용을 가리켜서 표준적 이용이라 그러고 그 표준적 이용이 나오면 그때서야 최유효 이용이 판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적 이용, 최유효 이용.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하면 이 지역 일대 가격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얼마에서 얼마인지. 그래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수준을 판정해요. 자, 가격 수준이 나오면 이제 대상 부동산도 구체적으로 주변과 어울리는 이용이니까 얼마 나오겠죠.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얼마. 그래서 최유용은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유용을 판정하고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해요. 얘는 가격을 판정.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가치 원칙이 있어요. 무슨 원칙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역 분석은 무슨 원칙과 관련이 있냐면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지역 분석은 지읒자, 적합의 원칙 지읒자, 개별 분석은 기역자, 균형의 원칙 기역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를 먼저 알아두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지역 분석으로 건너갈 거거든요. 자, 그럼 지역 분석으로 건너가도록 할까요? 다시 페이지를 앞쪽으로 돌려오세요. 앞쪽으로 돌려오시면 우리는 지역 분석 148로 가시면 지역 분석이 나와요.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 이게 지역 분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 가격 수준을 판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49로 건너갈까요? 149.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 가보자 그 말이에요. 자, 지역 분석의 대상입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입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이렇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동산이 얘라고 해볼게요. 얘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동산, 대상부동산 그래요. 그리고 이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그걸 인근지역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다? 인근지역입니다.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인근지역입니다. 인근지역에는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유사부동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이걸 뭐라고 부른다? 유사지역이라고 불러요. 유사지역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인근지역이 있고 유사지역이 있어요.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일수급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역 분석의 대상은 뭐뭐뭡니까?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인근지역, 두 번째는 유사지역, 세 번째는 동일수급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과 유사한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동일수급권은 일본식 표현인데 동일한 시장지역, 풀어 말하면 동일한 시장지역이다, 같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역 분석의 대상 세 가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인근지역. 그런데 대상부동산은 있지만 유사부동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그리고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이 동일수급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시장지역이란 뜻입니다. 참고로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인데 인근지역에 있는 요 유사부동산은 대상부동산과 용도와 기능면에서 유사하지 물리적으로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용도와 기능면에서. 그래서 용도와 기능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얘와 얘는 가격도 비슷하게 유사하죠. 그리고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꼭 붙어 있어야 되는가, 인접해야 되는가, 아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리적인 인접 여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리적 인접 여부와는 무관하다. 지리적인 인접 여부와는 무관해요. 그런데 반드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접성은 있어야 되는가? 이거는 인접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돼. 그 대신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된다? 대체성은 있어야 돼. 반드시 대체성은 있어야 된다. 요거를 꼭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그럼 이제 대상부동산을 평가할 때, 이 대상부동산을 평가할 때 사례를 선택하게 되는데, 사례부동산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선택할 수 없다면 여기나 여기,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동일수급권 밖에서 선택하면 안 돼요. 대상부동산을 평가할 때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사례를 선택해서 그 사례부동산을 보면서 대상부동산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렇게 용어 기본적으로 구분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49로 와서 다시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 뭐냐면 인근 지역은 수명 현상을 거쳐요. 어떤 수명 현상을 거치느냐? 이런 수명 현상을 거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부동산의 가격을 숙입시다. 물론 밸류라고 해도 좋아요. 가치. 그리고 여기는 수명입니다. 그런데 지역이 막 개발이 되면 지역이 막 개발이 됨과 동시에 부동산의 가격이 아주 많이 올라가는 시기. 그리고 이제 최고가 되는 시기. 그러다가 장기에 걸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듯 보이다가 하락하는 시기. 그리고 아예 최저가 되는 시기. 이렇게 구분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까지의 수명이 약 100년이에요. 약 100년. 그러면 이제 이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요 순서가 성, 쇠, 천, 악. 요 순서를 거쳐요. 성성쇠천악. 그럼 제일 먼저 인근 지역 성장기 그래요.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 성장한 다음에 성숙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쇠퇴기. 성숙기 이후부터는 쇠퇴기. 그 다음 천이기. 그 다음엔 악화기. 이렇게 성성쇠천악. 천이기는 과도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이 신개발이나 재개발 등에 의해서 신개발이나 재개발 등에 의해서 뭐가 오느냐? 이렇게 성장기가 와요. 성장기 특징은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이 높아요.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이렇게. 성장기 특징은 가격 상승률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가 많이 개조돼요. 이때 투기가 많이 개조된다. 그리고 어느 계층이 많이 들어오냐면 젊은 계층,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유동인구는 많고 입지 경쟁이 치열해요. 성장기 특징. 신개발, 재개발 등에 의해서 나타난다. 가격 상승 높다. 그러다 보니 투기가 개조된다.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이 많이 들어온다. 유동인구는 많다. 입지 경쟁은 치열하다. 성숙기입니다. 성숙기는 그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최고. 그래 가격 수준도 가장 높아요. 얘는 가격 상승률이 높고 얘는 가격 수준이 높아요. 가격 수준 높다.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주로 거주한다. 유동인구는 많지 않고 입지 경쟁도 안정되는 게 특징입니다. 쇠퇴기가 가장 장기예요. 가장 길게 그렸죠? 쇠퇴기가 가장 장기. 성숙기가 아닙니다. 쇠퇴기예요. 쇠퇴기 때 가장 장기. 그러면서 이때 지은 건물들이 이때쯤 되면 낡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제적 내용 요소가 거의 다 되어가는 시기. 가격은 하락하고요. 물론 가격은 하락하고 중고 부동산이 거래의 주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때 소득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저소득 계층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소득 계층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가가정, 하향여가라고 그래요. 여가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재개발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재개발 시작, 그리고 하향여가 시작 이렇게. 그래서 이때 재개발 하잖아요. 그러면 천이기가 오지 않고 바로 성장기가 도래해요. 이렇게. 재개발하면. 가장 장기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경제적 내용수가 거의 다 되어가며 중고 부동산의 거래의 주가 되기 시작한다. 부동산이 중고 부동산이니까 유지비 관리비가 많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저소득 계층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저소득 계층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재개발이 시작된다. 쇠퇴기 때 재개발하지 않게 되면 천이기가 오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저소득 계층이 활발하게 들어와요.
그게 하향여거가 활발하다 그래요. 저소득계층의 활발한 유입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지가 상승. 그러나 일시적으로 지가 상승하다가 곧이어 지가는 하락합니다. 일시적 지가 상승. 그리고 지가는 곧이어 하락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지가 상승은 저소득계층의 활발한 유입으로 인한 일시적 지가 상승. 그리고 하향여거도 활발, 재개발도 활발. 이때 재개발하잖아요. 악화기 오지 않고 다시 성장기가 도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재개발하게 되면 무슨 기가 온다? 다시 성장기가 온다. 이렇게. 이때 재개발하면 성장기가 오고, 이때 재개발하면 성장기가 와요. 악화기는 재개발의 마지막 시기, 슬럼화 직전 단계. 이때 재개발하지 않으면 슬럼화로 접어들지만 재개발하게 되면 다시 무슨 기가 온다? 성장기가 온다. 그래서 재개발 이때 시작. 재개발과 관련해서 말해보면 이때 재개발 시작. 이때는 재개발이 활발. 이때는 재개발 마지막 시기. 재개발하면 뭐가 온다? 성장기가 돌아온다. 성성쇠천악. 그래서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은 제일 먼저 성장기, 그 다음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거칩니다. 성성쇠천악 과정을 거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볍게 내용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유사 지역에는 대상 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유사 지역. 150페이지 동일 수급권은 동일한 시장 지역으로서 동일한 시장 지역은 인근과 유사를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입니다. 동일 수급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에 동일 수급권이 있고 이행지, 후보지 있는데 그런 건 넘어가시고 그냥 동일 수급권은 동일한 시장 지역이다. 그래서 사례를 선택할 때는 인근 지역에서 구하면 제일 좋고 없으면 유사 지역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동일 수급권을 넘어가서 바깥에 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일 수급권은 사례 선택에 있어서 마지노선 가장 이 범위 안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 수급권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개별 분석. 우린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개별 분석을 하니까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이고 가치 형성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며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지역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대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 부분적이고 구체적이고 미시적 분석이고 대상 부동산 자체니까 개별적 분석이며 최유효용을 판정하는데 언제나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이용을 먼저 판정하고 그 안에서 최유용을 판정하는 겁니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수준을 먼저 판정하고 그 내에서 구체적인 가격이 판정되는 것이죠.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까지 봤고요. 152로 가시면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 13가지 가치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치의 원칙이 13가지가 나와요. 부동산 가치가 정해지는 원칙이 13가지. 이 가치의 제원칙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가치의 원칙 13가지를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이 정해지는 원칙이라 해도 좋고요. 가치의 원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가치의 원칙 1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페이지는요.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가치의 원칙 13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치, 제원칙 그럽니다. 이게 제자가 여러 가지 제자거든요. 제원칙이 뭐냐면 여러 가지 원칙 그런 뜻이에요. 가치가 정해지는 여러 가지 원칙 이런 뜻을 가치 제원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치가 정해지는 여러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먼저 그림으로 그려보겠는데요. 한가운데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얘를 중심으로 해서 13가지 원칙이 연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13가지 원칙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하나, 여기에 2개, 여기에 3개, 여기에 4개, 그리고 하나씩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13가지 원칙입니다. 그럴 때 2개의 원칙이 뭐냐면 시간의 원칙으로서 예측과 변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원칙은 뭐냐면 시간의 원칙입니다. 시간의 원칙. 그래서 우리 교재에 시간의 원칙으로서 변동과 예측의 원칙, 예측과 변동의 원칙 2개입니다. 이 2가지는 뭐냐?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이게 시간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4개부터 할까요? 4개의 원칙은 내부의 원칙입니다. 내부의 원칙. 내부의 원칙 4개는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그리고 수익, 배분의 원칙. 자, 이렇게 있고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여기 3개의 원칙은, 여기 나오는 3개의 원칙은 외부의 원칙입니다. 내부 4개, 외부 3개. 외부의 원칙 3개는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경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이 있는데 관련이 조금 떨어져 있는 원칙도 이렇게 있고요. 관련이 있는데 관련이 좀 없는 원칙으로서 어떤 원칙이 있냐면 여기 대체의 원칙, 여기 수요 공급의 원칙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최유 원칙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대체 원칙과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원칙이 기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들을 쭉 이야기하면 13가지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간의 원칙으로서 예측과 변동의 원칙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의 원칙은 뭐냐? 제일 먼저 여기 2가지부터 이야기를 해보시죠. 가장 첫 번째,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가 변한다는 원칙이에요. 변화의 원칙이라고 돼요. 부동산 가치가 변한다. 부동산 가치가 계속 변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부동산 가치는 변하니까 기준 시점이라는 걸 명시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 감정평가 방식 가운데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고 수익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교 방식 중에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치를 구하는데 이 사례가 1년 전 사례예요. 대상부동산은 현재 얼마냐? 그런데 사례가 1년 전 거니까 1년 동안의 가격이 변동했잖아요. 그럼 이게 1년 동안 가격 변동을 고려해 주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시점 수정이라고. 또 이야기할게요. 뒤에서. 시점 수정의 근거가 된다. 시점 수정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 할 때. 일단은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변동의 원칙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점이라는 말과 밀접히 관련이 있어요. 시점이란 말과 관련이 있다. 변동의 원칙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변동의 원칙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별표 나중에 칠게요. 이렇게 기본 이론 강좌 들어가면서부터 별표 치고 지금은 기초 강좌에서는 별표보다는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쓸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치가 변한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예측의 원칙이요. 예측의 원칙은 예상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예상, 기대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근데 별거 아니고 우린 미래의 수익, 장래 수익을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부동산 가치 앞에서 밸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다. 밸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장래라는 말이 있죠. 장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측의 원칙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간의 원칙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원칙. 써볼까요? 그냥 시간의 원칙 이렇게. 시간과 관련이 있다 해서 시간의 원칙. 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의 원칙 4개. 내부의 원칙. 내부의 원칙 이렇게 말할 때 앞으로 여러분 내부의 원칙 할 때 내부는 여기서 내부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부동산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앞으로 내부는 부동산 자체를 가리킨다. 얘는 부동산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부동산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내부의 원칙이에요. 앞으로 내부는 부동산 그 자체. 근데 이 내부의 원칙의 대표 원칙으로 균형의 원칙이 있어요. 균형의 원칙을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균형의 원칙이 비례의 원칙인데 여러분은 이 균형의 원칙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균형의 원칙의 뜻이 뭐냐면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그럼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내부 구성 요소는 뭐냐? 내부 구성 요소라 함은 대표적인 예가 건물의 내적 조화와 균형이에요. 건물의 내적 조화와 균형. 건물의 내적 조화와 균형이란 말이 뭔데요?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상업용 10층짜리 건물인데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 크기에 비해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아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뭐다? 균형의 원칙이에요. 이런 농담해도 되나? 자꾸 요새 많이 뭐라고 하시던데 그냥 농담이니까 편하게 농담으로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말 하잖아요. 갑순이가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다 이뻐. 근데 지금 배열이 안 맞아. 무슨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지. 말 때 이해가 되셨죠? 사람에도 균형의 원칙의 경우를 얘기해요. 갑순이가 다 이뻐. 키가 너무 작아.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균형의 원칙에 맞는 것, 균형의 원칙에 맞는 것 사람한테도 써요. 사람한테는 여자분들한테는 이런 말을 쓰죠. 균형의 원칙에 맞는 걸 8등신 미인이다. 이렇게 8등신 미인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균형의 원칙에 맞는 거. 남자들한테도 쓴대요. 남자들은 9등신이라 그런대요. 9등신. 균형 원칙에 맞는 거. 9등신. 그 차승원 씨 있죠. 차승원 씨. 요 분이 균형의 원칙에 맞는 대표적인 모델 같은 모델 출신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균형의 원칙에 맞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에 맞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럽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 균형의 원칙에 맞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다? 이 등신이다. 등신들이 맞는다. 이건 좀 안 되나? 하여튼 균형의 원칙에 맞는 사람들. 그래요. 균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균형의 원칙에 맞다. 그러면 우리는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에 맞아야 된다. 근데 이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감가를 행해야 돼요.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럼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5층짜리 건물에
이렇게 5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더라. 얼마냐? 5억. 그런데 5층짜리 건물에 똑같은데 얘는 엘리베이터가 없더라. 그럼 얼마냐? 4억. 그럼 얼마치 값어치가 낮게 평가된 거예요? 1억만큼 낮게 평가됐죠. 요 1억만큼 값어치가 낮게 평가된 이유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기능적 감가 라고 한다. 기능적 감가라 해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감가, 기능적 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균형의 원칙 말 뜻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을 공헌의 원칙이라 그래요. 공헌의 원칙, 기여의 원칙은 뭐냐? 여러분,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느냐? 5천만 원 들여서 엘리베이터 놓을 수 있대. 그럼 5천만 원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놨다? 그랬더니 값어치가 얼마 올라가느냐? 1억 올라가더라. 그러면 5천만 원 들여서 엘리베이터 놔야죠. 그죠? 엘리베이터를 5천 들여서 놓을 수 있으면 1억 올라가는 거니까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기여의 원칙이 맞다. 기여의 원칙이 맞다. 그런단 말이죠. 따라서 기여의 원칙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요. 이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할 거냐, 그러니까 추가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여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갑순이가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뭐 다 이뻐. 얼굴에 이 균형도 다 이뻐. 균형도 다 맞아. 근데 눈만 너무 작아. 아쉽잖아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기능적 감가잖아요. 이럴 때 쌍수를 하는 거야. 약간 눈트임도 하고. 그랬더니 이거 추가 투자가 돼가지고 균형의 원칙에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균형의 원칙에 맞게 되죠. 기여의 원칙이 먼저예요. 그래서 기여의 원칙이 작용하면 균형의 원칙에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농담이에요.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뭐 이래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 안 돼. 아셨죠? 농담이에요.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그냥. 이거 조금 이해가 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기여의 원칙. 그럼 기여의 원칙하고 균형의 원칙 이렇게 딱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기여의 원칙이 먼저다. 균형의 원칙이 나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과 기여의 원칙 말뜻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별거 아니에요. 건물의 층수를 바로 가봅시다. 건물의 층수를 쭉 높인다고 가정해봐요. 건물의 층수를 한 층 높여갑니다. 그러면 이때 한 층씩 높여감에 따라서 추가 투자하는 거예요. 자, 한 층씩 높여감에 따라서 이렇게 올려감에 따라서 건물 층수를 높이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수익이 처음에는 체증하더래. 비용 대비 수익이 체증하더래. 근데 일정 층을 넘어서부터는 점차 줄더래요. 체감하더래요. 그리고 여기 딱 가장 높은 층 이걸 넘어서부터는 더 이상 수익 자체는 아예 감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딱 층을 여기까지 수익이 체증하다 체감한다는 원칙. 건물의 층수를 높여감에 따라 나타난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수익이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점차 체증하다 체감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다. 여러분, 잉여 생산성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은 뭐냐?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자, 그런데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산물을 만들려면 뭐가 투입돼야 생산물이 만들어지죠? 노동, 자본, 토지
우리 이런 것들을 생산의 3요소라고 해요. 생산의 3요소. 노동, 자본, 토지. 얘네들이 투입돼야만 생산물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생산물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때 수익을 얘네들한테 분배를 할 거 아니에요. 노동한테, 자본한테, 그리고 토지한테 분배를 해요. 토지한테 분배를 해요. 이렇게. 근데 노동한테 가는 몫을 뭐라고 하느냐? 노동한테 임금 그래요. 임금. 자본한테는 이자. 그런데 토지에게는 지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은 움직일 수 있는 요소죠. 그 움직일 수 있는 요소인 노동과 자본에게 먼저 분배를 해요. 노동과 자본한테 먼저 분배를 하고 움직일 수 없는 요소인 토지에게 나중에 분배한다는 원칙. 이게 수익 배분의 원칙. 노동과 자본한테 임금과 이자로 먼저 분배해요. 예를 들면 요거 팔았어요. 수익이 얼마냐면 100원이래. 100원. 100원의 수익이 발생했대요. 100원의 수익 중에서 임금으로 30원, 이자로 30원 줬대요. 그럼 나머지 몫이 얼마냐면 40원이 지대라는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자본에게 먼저 30원 분배하고 난 나머지가 토지에게 간다. 이게 뭐다? 수익 배분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를 내부의 원칙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의 원칙 할까요? 외부의 원칙. 외부의 원칙입니다. 자, 내부 할 때 내부는 부동산 자체였어요. 그러면 외부는 뭐냐? 외부는 주위 환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얘는 뭐라고요? 주위 환경. 앞으로 주위 환경, 인근 환경. 주변 환경.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주위 환경, 주변 환경, 외부 환경, 이런 외부는 주위 부동산과의 관계,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그래서 대표적인 원칙이 적합의 원칙이에요. 이것의 대표 원칙이 적합의 원칙. 그러니까 외부는 주위 환경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적합의 원칙이다. 그럼 적합의 원칙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적합의 원칙을 뭐라고도 말하냐면 조화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조화의 원칙, 적합의 원칙, 조화의 원칙.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적합의 원칙은 뭐냐?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어울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위 환경이라는 것은 인근 환경과 혹은 외부 환경과 어울려야 한다. 이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중요해요. 적합의 원칙. 부동산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럼 값어치가 낮게 평가돼요. 그때 값어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경제적 감가.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거든요. 이게 주택. 아니 이 주택이 어디에 있냐면 시장 안에 있어요. 시장 안에.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안에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과 어울리는 이용이 아니네요. 이게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요 주택이 2억 원이래요. 2억 원. 현재 2억 원.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 주택가가 있어요. 주택가가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주택가예요. 주택가. 주택가의 주택을 봤더니 똑같은 주택인데 이 주택이 얼마냐? 3억이래요. 3억. 얘는 3억.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낮게 평가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1억만큼 낮게 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억만큼 낮게 평가되는 요 1억 원을 뭐라고 한다? 경제적 감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경제적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 그래서 1억만큼 지금 낮게 평가되고 있죠. 주택가의 주택은 2억 원인데 3억 원인데 참 시장 안에 있는 주택은 2억 원이더라. 그래서 1억 원만큼 낮게 평가되는 것은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경제적 감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만 값어치가 높이 평가된다가 적합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부 효과를 가리키는 거예요. 외부 효과. 똑같은데 얘는 주위 환경이 혹은 주변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이에요. 주위 환경 혹은 인근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 요건 외부성의 원칙, 외부 효과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적합의 원칙과 원리는 똑같은데 접근 방향이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이러면 적합, 주위 환경이 부동산에 이러면 외부성. 둘 다 공통점은 부동산과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한다는 점은 공통점. 차이점은 접근 방향을 달리한다는 점은 차이점. 세 번째, 경쟁의 원칙. 경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일 초과이윤이 나타나면 초과이윤을 쫓아서 기업들이 들어와요. 그죠? 그럼 여러분 뭐 TV나 이런 데서 막 어느 광고를 하고 그러면 막 이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옛날에 프로 가운데에서 되게 인기 있었던 프로 가운데 1박 2일 막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프로에서 어느 막 소개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 같은 데 가서 막 그 촬영하면서 그 지역에 뭐 씨앗 호떡도 소개하고 뭐도 소개하고 뭐 닭강정도 소개하고 막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때요? 이제 잘 팔려요. 잘 팔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고 막 그러니까 잘 팔려요. 그럼 잘 팔리면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도 들어와요. 그래서 또 만들어요. 만드니까 경쟁을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원조 그러잖아요. 원조. 그 옆에는 진짜 원조, 그 옆에는 원래부터 원조, 계속 원조, 막 이렇게 원조예요. 원조. 다 원조래.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윤이 다 사라지죠. 그래서 초과이윤은 경쟁을 이야기하고 경쟁을 초과이윤을 소멸시킨다는 원칙이 경쟁의 원칙이에요. 초과이윤은 경쟁을 이야기한다. 그 경쟁은 초과이윤을 결국 소멸시키게 된다는 원칙, 경쟁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원칙이 있어요. 기타의 원칙. 기타의 원칙. 기타 등등의 원칙으로서 제일 첫 번째는 대체의 원칙. 대체의 원칙도 알고 계셔야 돼요.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에 있어서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핸드폰은 애플의 아이폰의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냐, 그 부동산과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부동산이 예를 들어 1억이면 얘가 1억이면 대상 부동산의 가치도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1억 정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체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대체의 원칙과 함께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은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정해진다. 수요가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세 번째는 기회비용의 원칙입니다. 기회비용의 원칙은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을 선택함에 따라 포기한 부동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가 도심이거든요. 도심 가까이에 있는 공업용 부동산과 좀 떨어져 있는 공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편의상 여기는 A, 여기는 B라고 합시다. 그런데 A 공업용지는 B 공업용지와 달리 주거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공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고, B 공업용지는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공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주거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치가 농업용보다 가격이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1억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1억짜리를 포기하고 공업용으로 이용하고 여기는 5천만 원짜리를 포기하고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거 있다면 당연히 1억짜리를 포기하고 공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A 공업용지가 5천만 원짜리를 포기하고 이용하는 B 공업용지보다 비쌀 수밖에 없죠. 이게 기회비용의 원칙입니다. A 공업용지가 B 공업용지보다 비싼 이유는 기회비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회비용의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원칙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그럽니다. 최고 최선의 이용의 원칙 역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보통 사람, 정상적인 사람,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최유용을 판정하려면 먼저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표준적 이용이 먼저 나와줘야 된다 그랬죠? 표준적 이용을 먼저 판정하고 그 다음에 뭐다? 최유용이 판정된다.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최유용을 먼저 판정해요. 표준적 이용을 먼저 판정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최유용이 판정되는 겁니다. 최유용은 최고 최선의 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13가지의 원칙 가운데 중추가된 원칙, 그것이 바로 최유효 이용의 원칙. 154쪽에 동그라미 2에 보시면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우리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도 최유용을 먼저 전제로 해서 평가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기본이론, 기초이론, 우리 기본이론, 심화이론 들어가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기초과정에서는 최유용의 뜻만 알아두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적 이용은 어느 지역 일대의 평균적인 이용, 일반적인 이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최유효 이용이란 뭐냐? 그 지역에 있어서 이제 표준적 이용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변과 어울리는 이용을 하고 있으면 최유용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 이용의 경우가 대체로 표준적 이용이 상업용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상부동산도 현재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주변과 어울리는 이용이니까 최유용이라고 판정할 수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표준적 이용이 먼저 나오고 최유용이 판정된다. 최고 최선의 이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유용을 판정할 때 거기에 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이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이론, 심화이론, 이론 강좌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할 거고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도 언제나 최유용을 전제로 평가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도 이제 이론 강좌 들어가서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기초 용어만 잘 알아두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13가지 원칙 가운데서 최유용을 중심으로 전부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치의 원칙 13가지라고 합니다. 154로 가시면 감정평가의 3방식, 우리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평가 3방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